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리 인하는 시한폭탄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단기 매도 시점도 한번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5% 인상했습니다. 아무래도 주 이유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많이 떨어졌죠. 6월달 9.1%를 최정점으로 현재 7.1%까지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의 지금 금리는 4.25에서 4.5%가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25%인데요. 미국과 금리차가 최대 1.25%로 더 커졌죠.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2%로 떨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 계속 올리겠다,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죠. 내년 기준금리는 5%에서 5.25%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고 확실히 물가를 잡겠다는 매파적 발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 경제 정책과 이것을 시행하는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명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발발을 했죠. 이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 유례 없는 이 팬데믹이 초래가 되었고요. 경제도 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해야 하는 명분이 주어졌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 연준에서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한 달러를 사실상 무한대로 발행을 합니다. 유럽의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죠. 20년 이후로 거의 지금까지 찍었던 돈만큼 짧은 기간 안에 오히려 더 많이 찍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영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할 것 없이 다 같이 무한대의 화폐 발행, 명분이 있었잖아요.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래서 다 같이 뛰어드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부인했던 파월도 결국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죠. 이건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진국들 기준으로 약 8에서 10%대의 물가 상승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영국은 12%까지 더 오를 수 있다 전망이 나오죠. 선진국 외 개도국 같은 경우는 사실 몇십 %까지 더 올라가죠. 이건 이제 선진국도 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명분이 생기죠. 물가를 잡아야 하겠죠.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터키와 일본은 예외입니다. 홍콩 할 것 없이 다 올렸는데요. 일본이나 터키가 금리를 올리지 못한 이유는 금리를 올리면 자국 경제가 그냥 주르륵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뭐 어마어마하죠. 다 같이 그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데 중앙은행들이 빠르게 올해까지도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게 지금 날짜가 잘못 나왔는데요. 21년 9월 달만 해도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경기 확장을 위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 경기 침체는 절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나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신호를 했죠.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말을 바꿉니다. 파월이 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을 하죠. 이게 올해 6월 달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있다. 근데 뒤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연착륙 매우 힘들 것.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존에 했던 발언을 그냥 반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죠.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자, 아무튼 더 보겠습니다. 시간 없다. 물가 잡으려면 경기 침체 위험을 감수해야. 무슨 얘기냐? 경기가 침체되든 말든 무조건 물가부터 잡읍시다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아니다. 또 다시 또 이상한 소리 하죠. 자, 하지만 9월 달에 FOMC 회의록에 경기 침체에 대비하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적혀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파월 이제는 침체를 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부동산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렌트 가격까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죠.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한 수요 둔화, 경기 침체의 여러 가지 사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월스트리트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을 비롯해서 여기 골드만삭스 대표, 아마존 창업자, 전 미국의 재무장관 다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 내년 경기 침체는 거의 확실하다. 의견이 일치합니다. 저 역시도 내년 어느 순간 100%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MF 총재가 한마디 하죠. 금리 인상 내년까지 계속해야 할 거다. 그래야 물가 잡을 수 있지 않냐. 찬물을 끼얹을 정도로 빠르게 금리를 인상시켜라 얘기하죠. 충분히 금리 인상 안 하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당장 필요한 조치를 해라. 통화정책이 브레이크를 밟는데 재정정책은 엑셀레이터? 이건 말도 안 된다. 돈 풀 생각도 하지 말아라. 지금 얘기를 합니다. 좀 더 과격한 기사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 말라. IMF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자, 누구를 이길 수 없는 싸움일까요? 저는 IMF고요. 옆에 세계은행 총재입니다. 그리고 미 연준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지 마라. 돈 풀지 말고 자국 화폐 환율 살린다고 외환 보유고 낭비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전 세계 중앙은행들 환율 방어에 직접 개입하지 말라. 아주 직접적으로 난리죠. 자, 통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달러를 이거 쓰는 거 이거 바보짓이다. 그거 그냥 낭비하고 사실상 환율 방어 실패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하죠. 이길 수 없는 싸움 개입을 자제해라. 자, 이것을 어긴 국가들이 나왔을까요? 나왔죠. 첫 번째 영국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화폐를 긴축하고 있죠. 그러니까 빨아들이고 있죠.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는데 오히려 파운드화를 풀려고 했죠. 더 찍어내려고 했다가 지금 파운드화의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락합니다. 거의 IMF 구제금융 나올 뻔했죠. 총리는 49일 만에 영국 역사상 최단기간 총리 퇴진이라는 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자, 또 하나 IMF 총재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혼쭐난 나라 일본이죠. 엔화 급락 막아라. 일본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 40일간 87조를 쏟아부었습니다. 엔화 방어했을까요? 자, 뒤에 보시면 이제 달러당 엔화의 이제 그 환율이죠. 이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엔화의 환율 그 가치가 매우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패한 겁니다. 또 하나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오히려 깜짝 금리를 인하시켰죠. 바로 중국입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거 이전에 저희 전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빚 내서 집 사라.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겠죠. 중국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내수가 침체됐고 젊은 층의 실업률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체된 부동산 시장. 중국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좋지가 않죠. 위축된 자금 시장. 우리나라도 돈맥 경한데 전 세계 어디나 지금 돈이 많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정말 다 같이 쓰러질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중국의 지금 현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아마 많이 있으실 텐데요. 혹시라도 안 보셨다면 한번 꼭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이 지금 영화 배우가 그 IMF 담당을 했죠. 여기에서 이 친구가 우리나라 그 97년도에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났었죠. 그래서 거의 사실상 부도 위기에 있을 때 IMF에서 와서 너희들 지금 어렵지? 내가 돈 좀 빌려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라고 엄청난 조건들을 내겁니다. 그 중에 제가 주요한 거 3개만 그냥 가져온 거고요. 너희들 기준금리 20%로 올려라.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20%까지 올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나라 대우, 삼보, 대마불사의 기업들 이때 다 해체가 되고 맙니다. 두 번째, 노동시장 유연화. 말은 좋죠.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쉽게 고용주가 그 노동자 자를 수 있게 좀 법을 바꿔라. 실제 이때 엄청난 한국인의
직장인들이 직업을 잃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금융시장 개방. 외국 자본들이 알짜 기업들 좀 살 수 있게 금융시장을 개방해라. 그게 국제적인 거고 그게 좋은 거다. 전 세계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때 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 시중은행뿐 아니라 알짜 기업들 헐값에 인수를 하죠. 사실상 경제 식민지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력 있는 나라죠. 금모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의지로 여기 IMF 그 체제를 조기에 그래도 종식을 시킵니다. 탈출을 하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르헨티나 할 거 없이 엄청난 국가들이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을 하죠. 금리를 그렇게 미국에서 올리니 외환 보유고 싹 다 미국으로 다시 넘어가겠죠. 그러면 경제들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긴축 발작이라고 하죠. 신흥국을 덮치는데 원조에 치중한다. IMF를 비판하는 기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떴네요.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은 좋지만 자립의 역할을 외면한다. 그냥 돈만 퍼주고 있다. 근데 이거 무료로 퍼주고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더 굴욕적인 조건들 제시해서 그 나라의 알짜 기업, 필요하는 것들 모조리 다 빼가는 기업, 바로 IMF죠. 자, 빚더미에 있는 30여 개국 중복 지원했다. 기존의 빚을 갚지도 않았는데 더 쓰세요. 돈 갖다가 쓰세요. 사실 거의 사채업자를 방불케 합니다. 부패 국가에도 조건 달지 않았다. 채무국 뭐를 해줘도 부추겼다. 그러니까 다 사실 쓰러지겠죠. 복수 금융 지원을 받은 국가 중남미에 있고요. 아프리카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같은 국가들 엄청난 돈을 IMF에서 갖다 쓰고 대가를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팬데믹 관련해서만 페루, 에콰도르, 나이지리아, 케냐, 수단, 콩고 여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왜 말씀드렸냐.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코인 같은 경우는 25년까지 기다려라. 이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참는 게 사실 쉽진 않겠죠. 제가 생각하는 내년 상반기 정도 반짝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이유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 연준 피벗에 대한 기대감. 실제 피벗하면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반짝 오를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래 보시는 게 미국의 기준금리고요. 위에는 미국의 주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S&P500죠. 자, 미국 기준금리가 올랐을 때 우리 생각에는 주식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같이 오릅니다. 기준금리를 낮췄죠. 주식이 같이 떨어집니다.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주식도 오릅니다. 기준금리 낮췄습니다. 주식이 다시 떨어지죠. 이게 좀 저희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한 게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경제 상황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보시면 금리가 좀 평평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평평한 부분들은 금리를 인상했다가 동결하는 거죠. 동결했는데 오히려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 주식이 흘러내립니다. 금리를 떨어뜨리는 순간 주식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은 이미 우리가 늦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빨간색 기준금리인데요. 이게 평평한 부분 있죠. 이때가 주식의 꼭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지금 평평한 순간이 주식이 가장 올랐을 때예요. 평평한 순간이 주식이 그래도 좀 나름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금리를 낮추면 주식도 떨어지죠.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매도를 고려해 봐야 하는 시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죠. 동결이 아닙니다. 인하를 실제 하게 되면 이미 늦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금리를 인하한다는 의미는 경제 주체들에게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년도 금리를 미 연준에서 2번 정도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 동결, 그 금리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동결하는 시점이 있고요. 실제로 금리를 낮추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 사이 언젠가가 우리가 소액이라면
한번 매도를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닐까. 단 이게 뭐 급전이 우리가 필요할 경우 생활비건 여행이건 학자금이건 돈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일정 부분만 매도를 고려하라는 거지 막 전체를 다 팔고 이런 거는 사실 저도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이건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번 영상 찍어봤는데요. 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